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만복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4월,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은 4월 26일 개강이 될 국제법 제3순환, 3순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용으로 이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OT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3순환 때 가장 중요한 시기죠. 시험을 위한 막바지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강의 선택에 좀 도움을 주고자 제가 한번 이 오리엔테이지 강의를 미리 좀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또 뭐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강의 선택에서 구체적으로 이만복 변호사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한 다음에 수강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보통 이제 삼수환이 제일 바쁜 시기에, 특히 이제 국제법이고 사실상 맨 마지막 과목이라 상당히 마음이 조급한데 와가지고 이제 첫날 만나가지고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1시간 내내 OT를 해버리면 앉아있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인강으로 찍어서 업로드 시키면 여러분들 이제 수강 선택할 때 이거 좀 빨리 들으면 되는 거죠. 뭐 배속으로 정속으로 들을 필요 없이 좀 배속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삼순환 강의가 진행되는구나 인식하고 수강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26일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만나서 한 10분 정도 가볍게 OT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진도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수험 적합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보면 강의 회수의 문제죠. 강의 회수는 제가 좀 길어요. 다른 강사님들 몇 회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제가 다른 강사님들보다 또 좀 한 3회에서 5회 정도 더 긴 건데 총 28회로 진행이 돼요. 28회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28회 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이제 종합반 플랜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2순환 강의를 안 하고 1순환과 2순환을 합쳐가지고 뭐 1.9순환 혹은 심화순환으로 이렇게 강의를 개설하고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1순환 플러스 2순환 합친 강의 수보다도 그 숫자가 좀 작아요. 줄어든 그 강의 횟수를 갖다가 3순환 쪽에 붙여가지고 다른 학원 강의보다도 한 3회에서 5회 정도 더 길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욱 길게 할 때는 그만한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은 이제 뭐 작년도에 또 열심히 강의를 충실해가지고 또 제가 좋은 결과를 얻어냈어요. 얻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수강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28회 강의 진짜로 28회 끝나느냐, 강의가 28회로 끝나느냐, 보강하는 건 아니냐. 왜? 5월 말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죠. 완전히 뭔가 마음이 피폐해져가지고 심신이 지친 상태인데 거기에 대놓고 국제법이 보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하건데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작년도 스피드 기준으로 따지면 보강 없이 28회에 정확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한다는 얘기.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에는 사실 보면 28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회 정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3회 정도 보강한 것 같아요. 3회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보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통합논술까지, 작년도 3순환에는 통합논술까지 함께 다뤘어요. 그래서 함께 다루느라고 해가지고 예상된 28회 끝내지 못하고 플러스 3회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보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 정규 강의 때, 28회 정규 강의 안에 통합논술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이미 지난번 심화순환 때, 지난 가을에 촬영을 했던 심화순환 때 통합논술 강의를 갖다가 한 4회인가 5회에 걸쳐가지고 이미 강의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로 촬영을 해놨어요. 촬영을 해놔가지고 통합논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기본 강의 말고 기본 28회 강의 말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합논술 강의는 기본적으로 뭐 실체적인 쟁점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통합논술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즉 문제의 접근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 접근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두 번,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드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은 학생들이 저 강의를 쫓아왔던 많은 학생들이 제 통합논술과 관련된 강의를 이미 어느 정도 좀 다 알고 있어요. 그 스타일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 바쁜 28일 시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어떤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낭비적인 성격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겨놔서 이미 통합논술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통합논술에 대한 접근법을 인식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온라인 강의로 제공되는 통합논술 강의는 별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고, 혹시나 통합논술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통합논술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 통합논술 온라인 강좌를 통해 가지고 통합논술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갖다가 좀 체득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28회 본 수업 안에서 통합논술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4회차가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예요. 4회차가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건 이제 아직까지 확정진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작년도에 이제 그 문제 풀이를 할 때 기출문제 2죠. 제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2에 있는 그 변호사 시험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 문제라는 게 이제 시험 범위가 저희 국가책임법하고 다시다시피 조약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상당히 질이 좋고, 그다음에 보면 가만히 문제를 분석해 보면 우리 그 국립외교원 시험 문제에 대한 예측적 기능도 해요. 보면 즉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들이 우리 저희 국립외교원 시험에 국가책임법이나 조약법 분야에서 반영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국제법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기출문제 해설 자료 2권에 보면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갖다 연도별로 쭉 풀어놨어요. 연도별로 쭉 풀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도에 28회 강의 안에 들어갔는데, 올해도 워낙 그 파트는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규 28회 강의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진도가 살짝 늦어질 수도 있겠죠. 늦어지게 되면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와 풀이 강의는 또 별도로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미 심화순환 때 한 2회에 걸쳐가지고 한 10년 넘죠. 10년이 넘는 변호사 문제의 그 국제조합, 즉 국가책임법과 조약법을 이미 스피드 있게 다 풀었어요. 풀었고 학생들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평을 해가지고 일단 온라인 강의로 찍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원칙은 뭐냐면 28회 정규 강의 시간 안에 변호사 시험 국제법 문제도 푸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에 진도가 예상 외로 살짝 밀릴 수가 있다면 그 부분도 온라인 인강 특강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 대비 기준으로 볼 때 통합논술과 관련된 4회분을 전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차하면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프리특강 2회분을 전략해가지고 총 6회분이죠. 작년도 기준에서 6회분을 전략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 그럼 작년도에 28회 플러스 3회를 했으니까 31회를 한 건데 거기서 6을 빼면 25회가 되는 거죠. 25회가 됩니다. 25회라는 얘기예요. 25회인데 올해 그럼 25회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플러스 3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보시면 제가 이제 집에서 삼순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좀 머릿속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 삼순환과 관련된 강의 방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살짝 연구를 해봤어요. AI 반도체에 대해서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을 좀 들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찾아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AI 반도체가 있는 거죠. AI 반도체 설계자는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죠. 그다음에 AI 반도체는 두 가지로 구성돼요. 하나가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만의 그 TSMC죠.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AI와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I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즉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는 로직을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저장을 담당. 이 두 가지가 결합해가지고 아주 성능이 뛰어난 AI 반도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시험과 관련된 학습에도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법학 과목이니까 당연히 논리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만이 고득점 답안이 나올 수가 있다니. 논리를 담당하는 그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파트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메모리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저장 기능, 뭐 암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암기 기능도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저의 강의 방향을 갖다 이렇게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이 어떤 논리 담당, 로직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례를 많이 풀거나 아니면 판례를 훈련해야 돼요. 사례와 판례 훈련을 통해서 사고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니. 그래야지만이 답안지 작성과 관련된 논리력, 즉 국제법에 대한 쟁점 도출과 관련된 논리력이 강화된다니. 이 논리력을 강화하는 건 뭐밖에 없다? 결국 사례 훈련, 더 나가서 판례 훈련을 통해서 사고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것과 관련된 기존 교재가 있어요. 교재. 뭐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 1, 2로 나누죠. 기출문제 해설 1. 기출문제 해설 1은 뭐야? 우리 국립외교원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쭉 푸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2죠. 해설 2는 기본적으로 파트가 두 가지가 파트 있어요. 제1부하고 제2부가 있다는 거죠. 제1부 파트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시험 국제법, 즉 국가책임법과 조약법 파트를 연도별로 쭉 풀어놓은 것이 제1부고, 제2부는 과거의 행정고시 문제예요. 과거의 행정고시나 아니면 과거의 외무고시 때 출제됐던 국제법 문제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정희석 교수님이 이제 그 국제법 시험 25년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정희석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면서 서울대학교 뭐 학부 아니면 석사, 박사 과정에서 출제했던 사례 문제들이 있어요. 출제했던 사례 문제, 물론 해설은 안 달려 있어요. 출제했던 사례 문제들 갖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어디 제2권으로 구성했다. 즉 2권의 구성의 내용은 다 정리하면 1부는 변호사 시험 연도별 기출문제, 2부는 과거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출문제 플러스 정희석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출제했던 과거 국제법 사례 문제를 갖다가 갖고 있다. 이 정도 훈련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어떤 시험 대비와 관련된 논리를 갖다 탄탄히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판례도 훈련해야 돼요. 판례 도해 자료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아마 재작년도부터 이제 판례 도해 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수강생분들이 뭐 이 판례 도해 자료를 갖다 이게 이게 스프링 제본 형식으로 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례 도해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논리 파트를 갖다가 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판례 도해 자료는 기존 판례 자료와 동일해요. 과거에 사용했던 판례 자료와 동일해요. 이번 삼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이 판례 도해 자료를 갖다가 개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만약에 판례 도해 자료 개정했다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욕 먹을 것 같아요. 왜 욕 먹냐면 이 도해 자료에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보니까 많은 제가 이제 작성했던 판례 도해 자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가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를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데 그래서 죽어라고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가피를 해가지고 자기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시험 한 달, 두 달 앞두고 자료를 바꿔버린다라면 좀 짜증나겠죠. 짜증나겠다니. 그래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안 바꾸고 그냥 기존 자료를 갖다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 판례도 회자는 다 갖고 다니실 건데, 혹시나 이 판례 도해자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이 실비로 이제 스프링 제본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대부분 수강생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판례 도해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보면 이제 삼순환 때 보면 제 강의 삼순환 때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좀 늦게 하시더라고요. 늦게 하셔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혹시나 제 강의를 이제 이 OT를 보면서 야, 너 마음에 든다. 삼순환 너와 함께 죽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좀 수강 신청을 좀 미리 좀 하세요. 미리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이 판례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어. 판례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미리 수강 신청할 필요 없고, 판례 자료를 안 갖고 계신 분들, 뭐 저랑 처음 만나시는 분이겠지. 그런 분들은 좀 미리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좀 판례 도해자를 갖다가
좀 미리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갖고 왔으면 첫날 수업 진행할 때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혹시나 이제 이 판례 도해자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랑 삼순한테 첫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만남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만남 때 이제 제 이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판례를 갖다가 사실상 좀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편이에요. 설명해 주는 편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다른 강사님들 강의 듣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바꾸신 분들은 가장 처음에 이제 정하기 약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례 사실관계를 이렇게 쭉 들어서 설명을 여러 번한테 해드린다니 그걸 갖다 어려워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런 빙빙 돌려서 얘기 안 하면 제 강의 들으시는 분 외에 다른 분들 판례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판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좀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이 판례 도해 자료 판례 조회를 확보한 다음에 미리 살짝 예습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판례 도해자를 보면서 이게 이런 식의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이런 식의 법리가 도출되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감을 갖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효율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수업 현장에서 많은 체화를 하게 된다는 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면 뭐 제 3순환 강의가 이제 여러분도 계속 얘기했지만 꼭 요번에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만 꼭 수업 듣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종합반 학생들 예를 들어서 보면 피셋에 올인했지만 결국 피셋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순환을 열심히 듣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훌륭한 학생들 보면 제가 이제 작년도 말에 흐름을 보니까 결국 이제 국제법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실체 과목보다는 실체 과목보다는 결국 피셋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화순환 갖다가 흡수를 제대로 못 하시는 우리 수험생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험생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던 판례 도해자료 있잖아요. 본인이 제가 나눠줬던 심화순환 때 나눴던 판례 도해자를 갖다가 미리 좀 예습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보면 그런 분들은 1년차 수험생이거든. 1년차 수험생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요번에 정식으로 시험 보는 다른 수강생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실력이 부족한 그 수강생을 기준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면 안 돼요. 강의를 진행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강의에 가장 중요한 게 표준이 있거든요.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맞춰 가지고 강의를 진행시켜야 돼요. 강의를 진행시켰나. 좀 이따 그 표준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 말부터 피셋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국제법 실체 지식이 좀 부족하시던 그런 분들은 그 표준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니. 노력할 필요 있다. 그때 판례 도해자를 갖다가 좀 이렇게 심화선한테 봤던 판례 도해자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습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거다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구체화시키는 게 뭐냐면 결국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인데 즉 기본적으로 논리할 때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이 기출문제 해서 1권, 2권.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 도해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이번 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한 이 훈련을 갖다 강화를 했어요. 강화를 했다는 게. 지금 제 강의가 총 28회인데 아마 23회에서 25회 정도 좀 실시할 생각이에요. 23에서 25회 정도 실시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100% 신작 문제, 100% 신작. 100% 창의적인 신작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마 나눠보면 이제 3점 매일 거의 30점 내외 총 한 20회 정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점 모의고사를 갖다가 총 3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할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매운맛 버전 왜 매운맛 버전이냐면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이렇게 강의 계획을 짤 때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강의 방향을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강의할 때 상담한 친구가 좀 이렇게 함께 논의한 친구가 꼭 세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B라는 분이 있고 C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분은 이제 합격생이에요. 합격생이고 그다음에 다 뭐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이 작년도에 최고 득점자 나왔어요. 81.5라는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공동 최고점 있었어요. 공동 최고점 81.5가 2인이 있었어요. 2인 있었는데 전부 다 이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합격을 하셨고 한 분은 경제학 때문에 약간 좀 고생을 하신 분이죠. 근데 뭐 한 분은 뭐 피세트 잘 보시고 올해 100% 합격하라고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합격생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 100% 이 신작 문제 이걸 갖다 한번 이 학생한테 보내줘봤어요. 야,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뭐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고 매운맛 버전으로서 한번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매운맛이 제가 쓴 얘기 아니에요. 그 학생이 쓴 거예요. 저는 이 올드 이 9세대라 이런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하여튼 그 친구 매운맛 버전으로서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운맛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매운맛 버전이 바로 이제 총 23에서 25회 정도 실시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 친구의 합격생 얘기 친구 평이 상당히 좋다. 상당히 문제 스타일이 상당히 좋다. 왜 좋은지는 한번 실강에서 느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 스타일도 상당히 괜찮다. 오히려 이 친구 말에 따르면 뭐예요? 저한테 별로 기분 좋진 않은데 기출 문제 해설 투보다도 오히려 이 매운맛 버전의 신작 문제가 더 그럴듯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합격생의 평가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실시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또 하나가 이제 모의고사가 투 트랙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작년도 스타일인데 기출문제 해설 1과 기출문제 2에서 이제 문제를 선정해 가지고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하면 출제한다. 그래서 이걸 순환맛 버전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습을 다 한 거니까 복습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죠. 작년도 방식이 이랬어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교재가 출제돼서 교재를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 교재를 다루고 교재 나온 사례 문제를 다루고 그걸 갖다가 모의고사 문제 내서 한번 써보도록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4년도 그렇게 운영됐어요. 24년도 모의고사와 동일한 방식이에요. 동일한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선택을 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년차, 2년차 수험생들이잖아요. 1년차, 2년차 수험생들한테 저는 이 방향을 좀 권하고 싶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매회 두 가지 종류의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완전히 신작 문제 하나, 그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1, 기출문제 2에서 선정해서 출제한 문제 하나. 둘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쓰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작년 3년 때 이거 한번 기출문제 1, 기출문제 2를 다 어느 정도 써봤기 때문에 이건 뭐 쓰는데 큰 의미가 없다. 나는 매운맛 버전으로 쓰겠다 하면 매운맛 버전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1년차 수험생이고 그다음에 2년차 수험생인데 아직까지 국제법에 대한 숙성이 안 돼가지고 좀 모의고사 푸는 게 부담스럽다면 복습 형태죠. 복습 형태로서 이렇게 제가 순환맛 버전으로 낸 이걸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풀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가셨죠. 그러면 혹시나 해가지고 이 순환맛 버전 본 사람들은 매운맛 버전 본 사람들보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 공동 최고 득점자 80점 받은 공동 최고 득점자도 이 방식으로 학습했다니까. 이 방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공동으로 최고 득점자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따지면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이례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출문제 2권이죠. 기출문제 2권에서 한 문제 빼놓고 사례 문제가 다 커버가 됐다. 적중이나 좀 그렇고 쟁점이 다 커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문제는 왜 적중을 못했냐? 한 문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례 문제가 아니에요. 사례 문제를 빙자한 일반 쟁점형 문제예요. 일반 쟁점형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로서 그걸 만들어내기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빼놓고 그 아마 10점짜리 거거든. 10점짜리 문제 하나 빼놓고 나머지 90%가 전부 다 기출문제 해설 2권에서 쟁점이 전부 다 커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충분히 이런 방식 기출문제 해설 1과 기출문제 2에서 선정한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습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문제는 또 뭐냐면 또 판례 도해자를 보잖아요. 판례 도해자를 보게 되면 그 판례 도해자료에 이 기출문제 2에서 빠졌던 쟁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국가 승계와 관련된 거죠. 국가 해체 시에 국가 문서 부채 재산 승계와 관련된 쟁점이 10점짜리로 나왔는데
그 10점짜리 쟁점을 제가 사례 문제로 몸 안 만들어 놨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 10점짜리 쟁점이 판례 도해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하면 요 순한맛 버전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충분히 시험에서 고득점한데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이건 뭐냐면 매운맛 버전을 선택할까 순한맛 버전을 선택할까의 문제보다도 어느 걸 얼마나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가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매운맛 버전 선택해서 체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거 잘못하면 뭐예요? 이거 노력 대비 점수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순한맛 버전을 갖다가 선택해서 자기 지식으로 체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어설픈 매운맛 버전을 선택한 수험생보다도 오히려 더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줄 테니까 본인이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본인한테 체화시킬 수 있는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논리력 강화를 위해서 신장 모의고사 문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해요. 신장 모의고사 문제 해설 강의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낸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답안지는 다 나눠 드리죠, 여러분한테. 답안지는 다 나눠 드리고 그다음에 수강생 분 중에서 최고 득점 답안을 또 나눠 드리겠죠. 나눠 드리겠다는 게. 그다음에 최고 득점 답안인데 기본적으로 요 순한맛 버전의 최고 답안은 이것도 나눠주면 되겠다. 하여튼 신장 문제, 즉 매운맛 버전의 신장 문제 모의고사를 갖다가 해설 강의를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별도로 진도로 나가고 그다음에 토요일 저녁 때 별도로 좀 시간을 낼 생각이다. 별도로 시간을 낸다. 즉 오후 강의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고 2시간에 걸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스피드 있게 별도의 해설 강의를 하겠다. 해설 강의 녹화 올릴 테니까 만약에 이때 토요일 저녁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잡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잡아서 인강으로 업로드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면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즉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는 쟁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은 이미 본 강의 때 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쟁점을 도출하고 어떻게 목차를 구성할 것인가 관련된 강의예요. 즉 일종의 답안지 특강과 관련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쟁점 도출 및 목차 구성 연습 강의고 그다음에 강의 질의 응답 시간을 한다. 이게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답안지 특강 상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지 특강 상담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답안지 특강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답안지 작성 능력을 갖다가 배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온라인 특강 분들은 이거 못 와가지고 참석 못해가지고 좀 손해 보는 건 아니야.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온라인 특강반 멀리 계셔가지고 온라인 특강반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요일 오후에 제가 2시부터 8시까지 화상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하는 거죠. 화상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강 수강생의 질의응답에 대응하는 별도의 화상 및 전화 상담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누굴 위해서? 온라인 특강반 수강생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방에 계신 분 아니고 만약에 신림동에 있으면서 온라인 특강반 형식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저녁 때 나오세요. 토요일 저녁 때 나오셔가지고 한번 직접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 그다음에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갖고 저한테 좀 질문도 하고 제가 이제 대답도 해주고 이건 아마 이제 보면 촬영은 안 할 거예요. 질의응답은 촬영은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질문해요. 1대1 질문이 아니라 수강생분들의 생각을 교류할 필요가 있어요. 교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험생끼리 토론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건 설정 불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한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걸 보고 어떠한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답하는가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토요일 날 저녁 때 질의응답 시간 가질 때 질문할 때 버벅거리면 안 돼. 질문과 관련된 핵심 요지를 갖다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공부야, 공부. 공부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정리가 공부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치 시험을 보고 일주일치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강사님 답안도 봤는데 뭔가 좀 본인이 의문시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압축적으로 질의할 걸 갖다가 질의할 걸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필기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필기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할 때는 뭐야? 깔끔하게 버벅대면 안 돼요. 깔끔하게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답할 수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답해서 해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슈퍼맨이 아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뭐야?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 시간 내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이 공유할 만한 지식이라고 하게 되면 실체 강의 수업 시간에 어떠한 학생이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과 관해서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강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질의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머릿속에 일단 정리되고 압축적으로 질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 한 효율적으로 뭐 2시간 정도만 하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의 질문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온라인 특강반 아까 했지만 온라인 특강반 수강생들은 일요일 날 오후쯤에 화상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면 될 것 같다니. 근데 이거 할 때는 신청을 하셔야 돼.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요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토요일 오전까지 금요일 오후 내지 토요일 오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우리 학원에서 신청에 맞게끔 화상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예약을 해두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논리 담당 파트가 어느 정도 삼순환을 통해서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저장과 관련된 거죠. 저장과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저의 목적은 뭐냐면 압축 교재를 통한 효율적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압축 교재 정리자를 통한 효율적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결국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시험을 여러분도 이것저것 많이 봤지만 결국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리된 지식이에요. 지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심화 학습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저도 뭐 항상 보면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항상 정희석 교수님 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시험에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답안지의 압축적 문장 형식, 그다음에 압축적 지식이 그것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돼야 돼요.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압축 교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압축 교재가 필요하게 되게 된다는 얘기죠.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실정국제법 정리라는 실정국제법 정리 작년에 실정국제법 정리를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실정국제법 정리가 아니라 교재를 좀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교재를 개정한다. 근데 개정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예고를 했긴 했죠. 근데 교재가 제목이 바뀌었어요. 교재가 뭐냐면 심화 정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인데 이건 제가 이제 서점을 통해서 판매를 안 해요. 뭐 수지마 순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왜 책을 갖다 공적으로 출판 안 하는지. 출판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오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제가 농담으로 수업 시간에 했죠. 책 출판해서 돈 몇 푼이나 벌겠다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 그래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배제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강의 교재용으로만 책을 갖다 이번에 개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라는 제목으로 들어가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실비 제공인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설명이 여기 나왔구나. 총 한 680페이지 분량 됐어요. 이미 다 썼어요. 680페이지 분량인데 뭐 학원에 물어보니까 뭐 15,000원 된다는 건데 이거 아마 책으로 출판하면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학원에서 인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 한 15,000원? 15,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쇄 질이 상당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국제경제법 기출문제 해설 자료나 아니면 통합논술 기출문제 해설 자료 나눠줄 때 학원에서 프린트해서 나눠주는데 상당히 그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종이질도 괜찮고 인쇄 상태도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출판물보다는 학원에 이제 신청을 해서 실비를 제공 하여튼 실비를 내고 제공을 받는 식이라는 얘기예요. 몇 페이지? 680페이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왜 심화 정리라는 용어가 들어가냐면
과거에 이제 그 작년도판이었던 실전국제법 정리는 기본적으로 뭐야? 이 신국제법 강의 중심을 해가지고 이 신국제법 강의가 이제 메이저죠. 신국제법 강의가 중심되고 거기에 뭐야? 국제법론 교과서, 국제법론을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마 뭐 7대3, 뭐 수량을 시키는 애매하지만 7대3, 8대2, 7대3, 8대2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근데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건 저는 이제 훌륭한 교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랑 이제 협의한 학생이 A, B, C인데, B씨라는 학생이 있어요. B라는 학생인데, 이 B라는 학생이 작년도 이제 수강생인데, 작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험 들어갔는데, 남학생이니까 2001년도죠. 2001년생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2001년인데 그래도 일찍 또 피셋 합격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내가 심한선한테 여러 번 언급드렸던 수강생인데 시험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총점에서 5점 차, 5점 총점 5점인가 모자라가지고 떨어졌죠.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국제법을 상당히 잘 봤어요. 1년 차인데도 합격자 평균을 맞았어요. 합격자 평균을 맞고 국제영적도 꽤 잘 봤죠. 국제영적도 우리 이제 프라임에서 이제 수강해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고득점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은 우리 프라임에서 수강을 안 한 것 같은데 경제학도 나름대로 방어적 차원에서 점수를 합격자 평균을 못 넘었지만 그럴듯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합논술인데 통합논술 원도 제 기억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데 통합논술 2에서 어이없게 꽈락을 맞아버렸다니요. 어이없게 꽈락도 32점인가? 32점인가 맞는 거. 내 기억에 그래요. 근데 이 통합논술을 2만 꽈락을 넘겼으면 뭐 우리 이 학생 충분히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데 하여튼 이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작년도에 합격자 평균 1년차 합격자 평균 맞았으면 상당히 잘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상당히 이게 좋게 얘기하면 꼼꼼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좀 민감한 성격이에요. 민감한 성격인데 이제 스타디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스타디를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가끔마다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데 가끔은 이게 스타디 할 때 얘기가 뭐냐면 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고 제 수업을 안 듣는 학생도 있겠죠. 하다 보면 갑자기 뭐 다른 학생들이 제가 이제 여기 확실히 국제법 강사로 뜨긴 떴나 봐요. 제가 주된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된 타깃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가 이런 거 가르쳤냐라고 막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수강하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불안하죠. 나는 안 가르쳤는데 다른 뭐 강사님은 가르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자꾸 문의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범위를 적정하게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흐름, 그다음에 사례 문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들, 특히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들을 고려해가지고 범위를 적당히 설정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종적인 정리 교재를 저는 절대 700페이지를 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페이지 분량의 교재, 최종 정리된 교재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시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빼주는 게 좋아요. 빼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빼줄 때도 방법이 있어요. 쟁점이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하고 쟁점이 수직적으로 심화되는 것이 있는데 수평적으로 확산시켜야 돼요. 절대 공부를 할 때 수평적으로 편협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작년도에 그래가지고 사고 터진 학생들이 많죠. 맨날 뭐 보던 주제를 갖다가 뭐 깊이 있게 본다고 해가지고 뻑하면 국가책임법, 뭐 조약법, 뭐 주권면제, 그것도 특정 주제를 중심해가지고 뭐 심도 있는 학습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작년도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크게 당황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국제법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82점을 받은 친구들은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다 보던 것들이 평소에 본인들이 다 학습하는 것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직적으로 좀 지나치게 심화된 파트들은 수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뺀 건데 이상하게 뭐 수험생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스타디 할 때 마치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깊은 국제법 지식을 아는 것이냐, 이게 착각을 하는 것 같다냐, 착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근데 스타디 할 때는 뭐예요? 수강생, 민감한 수강생 입장에서 보면 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B라는 분이 그랬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거두지 않았던 이유가, 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자꾸 이거 아느냐, 이거 가르쳤냐, 저거 이만복 변호사님이 이거 가르쳤냐, 저거 가르쳤냐 막 이렇게 묻던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모의고사 성적이 낮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안정을 가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뭐 하는 걸 들었어요. 알고 당연히 맞다니까. 왜냐하면 저는 뭐야, 그러니까 수험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국제법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험을 위해서 필요한 그 국제법을 가르치게 된다니. 그래서 저는 수평적으로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 수직적으로 심화시킬 때도 좀 적당한 수준에서 심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제 기준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기준이 뭐냐면 정인석 교수님 책 플러스 필요하면 김대수 교수님 교재를 갖다가 이렇게 보충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왜 거꾸로 안 하느냐? 왜 국제법론을 기본으로 하고 신국제법 강의를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안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수험생들이 처음에 기본서를 접할 때 상대적으로 손쉽게 기본서를 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신국제법 강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제법론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인석 교수님이 신국제법 강의가 수험생들한테 소화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교재를 기준으로, 제가 또 예비선할 때 또 신국제법 강의를 갖다 기본 교재로 삼고 있죠. 기본 교재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국제법 강의에서 커버될 수 있는 쟁점은 웬만하면 뭐야? 신국제법 강의에서 마무리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야? 심화시킬 때도 뭐야? 만약에 심화시킨다고 하면 정인석 교수님 영문 판례들 있잖아요. 영문 판례들과 관련된, 즉 판례 도해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특정 쟁점에 대해서 심화 쟁점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판례 도해자를 통해서 신국제법 강의 플러스 판례 도해자를 통해서 보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을 보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김대순 교수님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판례책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죠.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법 판례책은 바로 뭐야?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이다니에요. 여러분들 소화하고 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김대순 교수님의 이 국제법론 책이 상당히 판례가 상세히 설명됐다. 그래서 판례를 보충한다는 건 실정보다 김대순 교수님의 그 국제법론을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은 그 김대순 교수님이 아주 힘들게 쓴 판례는 거의 안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심지어 무슨 얘기 들어가냐면, 국제법에서 판례 공부를 왜 하냐? 국제법론을 읽으면서 국제법에서 판례 공부 왜 하냐 이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법 판례 교재인 국제법론을 읽으면서 판례 공부를 왜 하냐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상하다. 근데 내가 그 의문점이 풀리긴 풀렸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네이버나 카페 운영할 때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과 관련된 요약을 이렇게 올리는 수험생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 요약서 한번 봤더니 그렇게 요약하면 김대순 교수님 책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 보니까 뭐 판례들이 다 빠져 있더라고. 아니 그렇게 요약할 바에야 왜 그렇게 그 정도 범위를 공부할 때 왜 앞에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의 요약본이라는 표지를 왜 써? 그러면 안 되지. 국제법론의 핵심보다 심도 깊은 판례와 관련된 해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뭐 너무 길어졌고,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하게 되는데 국제법론의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해가지고 25년도 심판까지 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세요. 22년도 들어보세요. 22년도 국제법론 심판이 올해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 이거 보세요. 싹 뒤져가지고 제가 이제 반영한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표시를 해놔가지고 국제법론을 갖다가 이렇게 대폭 반영을 했어요. 대폭 반영해서 총 680페이지, 700페이지 절대 안 넘었어요. 어떻게 안 넘었냐? 정희석 교수님 책에, 그러니까 작년도 실전국제법 정리를 압축시킬 건 압축시키고, 그다음에 김대순 교수님 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은 또 추가시킬 때도 뭐야? 압축해서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지는 한 30페이지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650페이지인가 그러니까 한 30페이지 정도 더 늘었다는 게, 700페이지를 안 넘겼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달라 있어요. 작년도 실전국제법 정리하고 올해 실전국제법 심화 정리는 상당히 내용이 좀 내용이 많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하여튼 30% 이상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니.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라는 이 교재가 혹시나 삼순한테 새롭게 뭐 강의 교재를 채택하면 뭐야 부담되는 건 아니야라는 식의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교재를 갖다 이 두 분한테 아까 B라는 분하고 C라는 분한테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했어요. 먼저 읽어보면서 느낌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특히 이 B라는 분 원인 제공자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원인 제공자죠. 절 심화 정리 교재를 만들게 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 B라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수험생이에요. 저랑 가끔가다 등산도 다녀요. 올해 합격할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어요. 충분히 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B라는 수험생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어유 훨씬 좋다. 작년도 교재보다도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면 어떤 면에서 훨씬 좋냐 했더니 뭐 새롭게 추가된 주제도 좋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보면 새롭게 주제를 추가하면서 기존에 작년도 실정국제법 정리에 나온 것들 좀 목차 정리를 새롭게 했어요.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목차 정리를 새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는 변화가 없지만 목차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다시 썼어요. 다시 쓴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더니 새롭게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내용을 새롭게 목차 정리한 분도 되게 잘 들어온다. 그래서 작년도 교재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을 것 같냐 했더니 삼순한테 강의 교재를 쓴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이 B라는 분은 워낙에 작년도에도 이제 합격자 평균을 받았고 또 공부를 워낙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 실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력 있고 이분처럼 뛰어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초심자분도 있죠. 그래서 C라는 학생인데 이 C라는 학생은 우리 종합반 학생이에요. 종합반 학생으로서 제가 이제 막 종합반 학생들한테 이렇게 국제법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국제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종합적으로 설계를 좀 얘기를 해줘요. 아주 그걸 잘 따라오는 친구예요. 잘 따라오는 친구고 다행스럽게 올해 또 피스에서도 아마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삼수단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 학생 이게 진짜 초심자 1년차 초심자 제가 잘 알죠. 예비수한 때 그다음에 1.9순환 심화순환 때 그다음에 되게 열심히 한 게 깜짝 놀란 게 보면 제가 이제 통합논술과 관련된 강의를 12월 달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기출문제 강의도 12월 달이야, 1월 달이야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참석을 하더라고. 1년 차가 그렇게 되게 힘든데 끝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그 강의를 갖다가 다 소화를 했어요. 다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피스까지도 넉넉히 합격해가지고 또 지금 우리 학원 종합반에서 3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 아무래도 실력이 좀 부족하겠죠. 근데 이분이 또 왜 실력이 왜 기준점이 되냐면 이분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설명드리면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법이 좀 약해요. 어려워하더라고. 상대적으로 법을 좀 어려워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제 수업할 때도 국제법을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과목보다는 국제법이 좀 어려워요. 보통 이제 우리 종합반 학생들을 보면 그래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도 국제법이 제일 재밌고 제일 쉬워요. 제일 소화가 잘 돼요라고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왔거든. 근데 이 학생은 예외란 말이야. 5년 동안 예외했어요. 5년 동안 제가 6년 차 강의구나. 6년 차 강의하는데 한 100% 모든 수강생이 경제학이나 국제정치학 비해서 국제법이 훨씬 더 재밌고 소화가 잘 된다라고 했는데 한 명 드디어 예외가 생겼어. 이 학생. 그래서 계속 수업 시간에 국제법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기억이 남죠. 근데 하여튼 이 학생한테 한번 읽어봐라라고 했어요. 나왔어요. 이분은 실력이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않죠. 그래도 하더니 이분은 좋다 나쁘다 평가를 잘 못하겠더라고. 기준점이 안 세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떠냐? 삼순환 교재로 새롭게 채택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겠냐 했더니 딱 한번 읽어보고 이 학생 말 괜찮다.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높은 실력이 있는 수준에서 그 교재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실력이 좀 약간 초심자 수준에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봤다는 얘기예요.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새로운 교재를 갖다가 이렇게 새로운 교재를 채택해서 강의를 하는 것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심화정리 교재를 갖다가 이제 삼순환 기본 교재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보면 따로 이제 아까
목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강의의 목표. 바로 이 B라는 분하고 C라는 분이에요. B라는 분하고 C라는 분이 강의의 목표예요. 제 강의 목표는 뭐냐면 요 B라는 분은 제가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이 매운맛 버전, 당연히 매운맛 버전으로 가겠지 뭐. 당연히. 매운맛 버전 간다고 그랬다. 자기가 문제를 읽어봤으니까, 본인이 이제 문제를 읽어봤으니까 매운맛 버전 가고, 그다음에 이 C라는 분은 이제 어디로 유도할 거냐면 요 순한맛 버전으로 제가 한번 유도해 볼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욕심에서 매운맛 버전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요 B라는 작년도 합격자 평균을 맞았던 이 B라는 학생이 최고 득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고 득점을 받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요 C라는 건 올해 이제 처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이 C라는 수험생이 최고 득점은 거짓말이고 그건 너무 과장한 거고 합격자 평균 점수, 요 B라는 수험생이 맞았던 합격자 평균 점수를 맞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 목표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수강생은 최고 득점을 맞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1년차 내지 2년차 실력이 아직 약하신 분들은 합격자 평균을 맞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강의 목표다. 아마 이제 이 기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그 강의의 기준점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만 이해시키면 다음 진도로 나가는 거죠. 다음 진도 나간다. 그래야지만이 뭐야? 이 강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아마 이 기준점이 요 B라는 학생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안 되고, 왜? 상당히 수준이 높으니까. 요 C라는 학생들이죠. 이 C라는 초심자인 요 C라는 학생, 초심자이지만 예비순환과 심화순환, 그다음에 또 어디까지? 통합논술까지도 다,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까지도 열심히 참여했던 요 C라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갖다가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C라는 학생 기준으로 28회에 제가 지금 정리된 강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보면 요거예요. 요약자를 또 나눠주려고. 요약자를 나눠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약자료를 왜 나눠주냐면 이것도 B라는 학생이 작년에 이제 합격자 평균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작년에 81점을 받은 공동 최고 득점자하고 요 B라는 합격자 평균을 맞은 B라는 학생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 B라는 학생이 숙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B라는 학생 얘기가 작년도에 삼수랑 끝나고 실전국제법 정리 그 교재 650페이지짜리 교재로 3회독하고 들어갔는데 되게 힘들었대요. 왜? 당연히 1년 차니까 힘들었겠지.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공동 최고 득점자 받은 두 사람이잖아요. 두 분은 기본적으로 제 실전국제법 정리 있잖아요. 실전국제법 정리를 5회독을 했다는 거예요. 5회독. 왜? 그 이전에 이미 제 강의를 갖다 삼수랑 강의나 심화수랑 강의를 이미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국제법의 기본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삼수랑 강의도 들었고 정리도 보니까 뭐예요? 정리도 그러니까 실전국제법 작년에 650페이지짜리 교재의 실전국제법 정리 그거 갖다 스피드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체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제가 보면 결국 뭐냐면 초심자로, 그러니까 1년차, 2년차로 하여금 합격자 평균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효율적이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뭘 기획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실전국제법 심화정리 요약자료예요. 요약자료를 갖다가 매시간 제공하려고 그래요. 매시간. 그래서 지금 목표가 400페이지 내외로 정리할 생각이에요. 400페이지 내외로 정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는 본 교재인 실전국제법 심화 정리를 통해서 강의를 하지만 혹시나 이제 이 실전국제법 심화 정리에서 특히 심화 파트죠. 새롭게 들어간 추가적인 파트를 소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실전국제법 심화 정리 요약자료 즉 400페이지 내외의 이 정리자료로 복습을 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왜 400페이지 내냐면 어떻게 줄였냐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작년도 실전국제법 정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국제법에 대한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보면 김대순 교수님 책에 나왔던 어떤 심도 있는 그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심화 정리를 만들었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기출문제의 흐름 경향, 그다음에 사례 문제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이제 새롭게 편입시킨 김대순 교수님의 그 심화 파트 이론이 과연 얼마나 시험 적합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지식을 갖다가 자기가 수험 답안지에 활용을 잘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효율적인 접근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투트랙을 또 나온 거예요. 항상 저는 투트랙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야? 나는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에 있는 내용을 다 제대로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 그냥 680페이지 분량, 작년도에 그 최고 득점 맞았던 분들이 실정국제법 정리를 갖고 돌렸듯이 그냥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를 갖고 계속 반복하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심화 정리 파트가 강의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정리하기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뭐야 이거야. 400페이지 내외의 요약 자료를 제가 매 시간 나눠줄게. 비리 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나눠주겠다.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요약조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갖다 제가 수업 준비 차원에서 압축을 하려고 그래요. 수업 준비 차원에서 압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 압축 자료에는 뭐는 빠져 있다? 새롭게 김대순 교수님 책에서 반영한 그런 쟁점들을 웬만하면 다 빼려고 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었지만 웬만하면 다 빼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야? 책이 일단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가벼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암기를 위한 복수 자료다는 얘기야. 암기를 위한 복수 자료고 그다음에 결국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그랬죠. 작년도 실정국제법 정리를 갖다 요약한 게 된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새로운 심화 정리에서 김대순 교수님 교과서의 내용이 대폭 반영되는데 그걸 뺐으니까 다 빼질 않았어요.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었어요. 어느 정도 뺐으니까 결국 뭐예요? 작년도 실정국제법 정리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갖다 몇 페이지? 400페이지 내외에서 정리한 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즉 국제법과 관련해서 순한맛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결국 뭐야? 결국 요약자료 있잖아요. 요약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면 좀 시간이 세이빙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곧 죽어도 매운맛 버전. 그래서 문제도 신작 문제 매운맛 버전, 정리도 실정국제법적인 심화 정리로 가겠다는 분은 그건 뭐 본인 선택이죠. 본인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매운맛 버전을 쫓아가다가 막 부담되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한 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도 좀 순한맛 버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정리도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 요약 자료 요걸로 정리하면 되겠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B라는 수험생한테 B라는 수험생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스피드 있게 가독성 높은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요약 자료는 문제는 뭐냐면 종이로 안 나눠줘요. 종이로 안 나눠주고 파일 자료로 나눠줄게. 파일 자료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기죠. 그 패드에서 이렇게 쭉 넘겨서 보면 저도 이렇게 패드로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패드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한번 이렇게 패드나 아니면 제가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이죠. 스마트폰을 봐도 보니까 어느 정도 체화되는 사람들이 스피드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종이 자료가 아닌 파일 자료로 나눠줄 테니까 그 파일 자료를 갖다가 다운받아서 파일 자료를 갖다가 제공받는 파일 자료를 여러분들 패드나 휴대폰 속에 저장시켜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암기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여기다가 보통 이제 별표를 쳐놨어요. 별표 이제 제가 이제 중요도가 뭐냐면 별표 치고 시커먼 별표 치고 그다음에 이제 공백인 별표가 있어요. 공백인 별표가 있는데 이건 뭐 작년도 스타일하고 비슷한데 제가 이제 실전국제법 심화 정리 그러니까 요약자료는 요 백색 별표를 없애버렸어요. 백색 별표를 없애고 뭐만 살려놨냐면 시커먼 별표만 살려놨어요. 이게 왜 하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제 감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찍는 게 아니고 커버율이죠. 커버율. 그래서 예를 들어 400페이지 정리를 하게 되면 400페이지 정리인데 400페이지 안에 한 70%를 이제 별표를 해놓은 거죠. 한 70% 검은색 별표라면 7은 28, 280페이지가 되는 거죠. 280페이지가 이제 그 검은색 별표가 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80페이지면 뭐예요? 결국 뭐야? 최종적으로 요약 자료에 별표 친 280페이지 범위를 철저하게 암기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암기하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한번 제 커버에 보면 올해 이제 제가 한번 도전 목표가 뭐냐면 요 400페이지 내외에서 별표 친 부분 한 70페이지죠. 70%. 그 부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다 커버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제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한번 그 별표를 쳐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280페이지 제 기준으로 280페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줄이면 200페이지 되겠죠. 200페이지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시간표 발표됐는데 국제법 보기 전날 하루를 이렇게 좀 쉬는 것 같더라고요. 왜 쉬는지 물어봤는데 왜 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즉 그 순서 국제정치학 통합논술이구나. 국제정치학 통합논술 국제법 경제학 이 순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합논술 끝나고 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200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200페이지 범위죠. 200페이지 범위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전날 본 쟁점에서 그 다음날 시험 문제가 나오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찍는 게 아니에요. 커버해야 돼요. 커버해야 돼요. 찍는 거는 뭐야? 찍는 거는 한 10개 찍어두고 적중률을 보는 거죠.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 무슨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시험 문제 내년도에 올해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뭐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한 280페이지 범위면 280페이지 범위면 그 전날 충분히 다 점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280페이지 범위 내에서 다 출제될 걸 믿는 얘기예요. 그러면 벗어나면 어떡하냐? 뭐 벗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여기서 뭐야?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 파트에서는 절대 안 벗어난다고 믿는 얘기. 제가 작년에 농담반 진담반 그랬죠. 거기서 벗어나면 내 멱살 잡으러 오라고 했어요. 멱살 잡으러. 올해도 아마 첫날 그런 공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다 이렇게 오버하다가 언젠가 한번 멱살 잡혀요. 근데 이제 보면 뭐 특별히 걱정 안 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공약을 해도 걱정 안 하는 게 과감히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정국제법 심화 정리 밖에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밖에서 출제하는데 장담하건대 이건데 장담하세요. 다른 학생들은 뭐야? 다른 학생들도 못 쓴다니. 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만 못 쓰는 게 아니고 뭐야? 다른 학생들도 못 쓴다. 네, 그거는 그만큼은 확신할 수 있게 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야? 상대적으로 손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손해가 없는 거죠. 제가 삼순한테 아마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버릴 땐 빨리 버리는 게 시험 문제 딱 봤더니 뭐야? 아무리 읽어봐도 뭐야? 무슨 쟁점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버리는 것도 여러분들 뭐라고 하다고 우세 전략 막 그런 표현 쓰는데 우월 전략 이런 표현 쓰는데. 하여튼 시험과 관련된 요령도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시험 문제 적응을 못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 현장에서 막 한 10점, 15점 왔다 갔다 해 과목당. 제 경험에 따르면.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어떻게 될까? 이걸 국제법뿐만 아니라 국제역학도 마찬가지고 경제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경제학이 좀 통합논술 경제학, 통합논술 2의 경제학이 어려웠는데 어려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전 잘 모르니까. 근데 한 학생이 이번에 이제 합격한 학생인데 그 중간 뭐 국제법하고 국제정책은 아주 잘해요. 국제법하고 국제정책 아주 잘하는데 딱 보니까 뭐야? 딱 읽어봤더니 경제학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국제법하고 국제정책은 뭐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3점을 그러니까 아마 통합논술 2 경제학이 아마 30점일 거예요. 30점을 통으로 날려버렸어요. 아예 쓸 생각은 안 한다. 고민해봤자 시간만 낭비다 해가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국제법하고 국제정책을 열심히 써가지고 거기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맞자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근데 통합논술 2 점수는 안 높았죠. 48점인가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작년에 통합논술 꽈락 수두룩했죠. 뭐 40% 이상이 꽈락이었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럼 그 학생이 경제학을 못하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그 경제학 본 시험에서 뭐야? 85점인가 맞았어요. 85점. 우리 이규명 박사님 수업 들으셨던 학생인데 85점 맞아가지고 그 특이하더라고. 통합논술 경제학은 완전히 뭐야? 날렸는데 뭐 또 본 과목 경제학은 85점 맞아가지고 또 경제학이 합격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니. 그 학생이 만약에 거기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경제학 뭐라도 풀려고만 했으면 결국 뭐야? 국제법이나 국제정책도 같이 망가져요. 그러면 뭐야? 통합논술 2가 꽈락 나오면 답이 없죠. 뭐. 하여튼 시험과 관련해서 현장성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본강의 때 제가 좀 자주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삼아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OT.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OT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이 OT 강의를 듣고 요 자료 있죠? 이 자료를 다운받도록 해줄 테니까 이 다운 받아보면서 하나하나씩 꼼꼼히 체킹해가지고 제 강의 수강 여부를 갖다가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OT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